네, 이번 시간은 8장 MVC 패턴의 이해입니다. 먼저 MVC 패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서블릿으로 본격적인 MVC 패턴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컨트롤러를 서블릿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습 8-1은 컨트롤러 기초 예제로 앞에서 만들었던 계산기를 이제 MVC 버전으로 변환해 보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따라서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실습 8-2 고급 컨트롤러 서블릿 구현은 여러분들과 함께 단계별로 차근차근 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MVC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MVC 패턴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MVC가 되었고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패턴이 맞습니다. 어떤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체크무늬, 해시마크와 같은 체크무늬, 이런 것들도 패턴이고요. 이 동글뱅이가 여러 개가 나타나는 이러한 문양, 이런 것들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문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태, 그것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통 시각적인 디자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은 꼭 이러한 시각적인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설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원래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용어는 건축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설계할 때 어떻게 도시를 설계해야 보통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 1, 2년 동안 도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는 뭐 100년, 10년, 뭐 20년, 100년, 수백 년, 수천 년까지도 도시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 도시는 계속 확장이 되겠죠. 네, 처음에 요만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계속 커 나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확장된 도시가 계속 어떤 변화를 겪을 텐데 그러한 변화에도 우리가 설계를 잘못하면 처음 만들어 놓은 도시가 규모가 커졌을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얘를 버리고 다시 주변에 있는 요소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더 커지면은 얘네들 중에 일부는 또 이렇게 버려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시가 설계가 잘 되면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계속 새로운 요소들로 확장이 되더라도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 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공원과 같은 부분들도 적절히 배치에 대한 설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시당초 도로를 설계할 때 처음에는 도로가 뭐 예를 들면 2차선이다. 그렇지만 8차선의 규모의 도로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땅을 확보해 놓아서 이 사이에는 건물을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커졌을 때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남겨두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러한 설계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패턴은 원래 도시를 잘 만들고 또 한번 잘 만들어진 도시의 그런 설계 모양, 패턴을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는데 적용을 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재활용,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자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학습이 된 경험으로 얻어진 어떤 솔루션, 이것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이러한 디자인 패턴의 개념이 1994년 우리가 갱 오브 4라고 해서 당시에 유명한 4명의
객체 지향 전문가들이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제시된 것들이 이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이 디자인 패턴을 우리가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GOF의 디자인 패턴에서는 객체를 생성하거나 객체를 구조화하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을 모형화하거나 혹은 동시 실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패턴을 표현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우리가 UML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UML이라는 것은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하는 거고요. 객체 지향 설계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델링 언어예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표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혹은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공통화된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어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표기법과 다이어그램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합해 놓은 것이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이라고 하는 규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UML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 패턴, 특히 우리가 조금 더 구조적인 그 설계와 그 다음에 구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형태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디자인 패턴의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Abstract Factory라는 패턴이 있어요. 네, 패턴이 있는데 일단은 이 디자인 패턴의 이름에 이렇게 팩토리가 들어간 것. 팩토리는 우리말로 하면은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에서의 팩토리라는 것은 뭔가를 생산하는 건데 프로그램에서 생산이라는 건 뭐냐? 객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패턴에는 이 팩토리라는 표현이 보통 붙게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라는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방법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방법. 자, 어떤 프로덕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필요하면 new product 해서 P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사실 문제를 제기하자면 요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new는 새로운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 코드는 어디에 종속적이냐면 요 product라는 거에 종속적이 돼 버리는 거죠. 즉 프로덕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리턴해 주는 객체만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프로덕트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프로덕트였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프로덕트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이제 프로덕트 A, 그러면 또 프로덕트 B, 프로덕트 C, 여러 가지 프로덕트 객체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new로 해버리면 얘는 프로덕트 A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프로덕트 B로 고정, 프로덕트 C로 고정.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용을 하면 뭔가 변화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프로덕트 A가 프로덕트 B로 바뀌면 이 코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직접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덕트 factory get instance get product 이런 식으로 직접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factory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객체를 받아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타입이 다른 걸 하나의 타입으로 매핑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종의 다형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 상위 클래스 타입을 만들어야 돼요. 즉 인터페이스 내지는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로덕트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를 구현하는 프로덕트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 C를 직접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팩토리를 통해서 갖고 오는 형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팩토리는 어떨 땐 A를 갖고 오고 어떨 땐 B를 갖고 오고 어떨 땐 C를 갖고 오느냐, 네, 그거는 이제 구현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내가 A, B, C를 파라미터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설정 파일로부터 팩토리가 로드 해가지고 생성할 수도 있겠고요. 네, 혹은 외부로부터 어떤 주입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에 따른 타입을 그때그때 전달할 수도 있고,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객체 생성을 팩토리로 위임하는 형식이 되죠. 그랬을 때 장점은 뭐예요? 네, 여러 클래스 타입들을 이 코드 하나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현재 클래스와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구형 클래스와 중간에 이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약간 느슨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OF 디자인 패턴에서는 Abstract Factory 패턴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클라이언트가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입은 Abstract Factory 타입, Abstract Product A, Abstract Product B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 A 타입에 1, 2가 있고요. B 타입에 1, 2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자체도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이고 이거를 생성하는 앱스트랙트 팩토리도 추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물리 클래스로 실질적으로 구현된 클래스, 이것을 우리가 콘크리트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클래스. 그래서 콘크리트 클래스가 각각 두 개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팩토리 1, 크리에이트 팩토리 2.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create factory 1.create product A, create factory 2. create product A,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그 객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객체의 생성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 팩토리를 통해서 해 나가는 방식. 예, 그랬을 때 좀 더 다양한 객체들을 우리가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유연한 구조를 쓸 수가 있어요. 뭐 재미있는 사례로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할 때 MySQL이라는 DB를 많이 쓰고요. 또 오라클이라는 DB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간결합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DB가 나중에 우리가 MySQL을 썼던 용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끊어버리고 오라클 DB를 사용하게끔 회사 정책이 바뀌었어요. 혹은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납품을 하는 곳이 오라클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는 이 프로그램은 MySQL 전용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 DB랑 연동했을 때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랬을 때는 프로그램 코드에 대폭적인 수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면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DB랑 연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DAO를 직접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AO 팩토리라는 걸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MySQL용, 경우에 따라서는 오라클용, DAO가 리턴 되게끔 구조를 설계해 놓으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은 수정하지 않고 MySQL이나 오라클로 변환해서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한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절대 변화될 일이 없다 그러면 이런 패턴도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돼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사용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그럴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웹 개발할 때 특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 뭐 백엔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디자인 패턴이 MVC,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에요. 자, 이 패턴은 원래 GUI, 그러니까 즉 화면이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용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나 혹은 뭐 아이폰이나
네,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것은 MVC 패턴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혹은 또 요즘 프론트엔드 기반의 뭐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하이브리드 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일부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되고 일부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실행이 되고 하는 구조를 갖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MVC 패턴으로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MVP 패턴이라든지 혹은 MVVM 패턴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프론트엔드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백엔드 프로그램에는 아직도 MVC 패턴이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MVC 패턴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 화면을 다루는 뷰, 그 다음에 흐름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역할을 구분해서 프로그램 구조를 분리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드 간의 종속성을 줄이고요.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코드를 분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협업을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MVC 패턴의 장점입니다. 매우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웹 개발, 특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의 개발을 할 때는 MVC 패턴을 쓰는 게 좋아요. 자, MVC 패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영역은 사실 웹과는 독립되어 있어요. 웹이랑 무관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크루드,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입출 수삭이죠.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클래스를 별도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을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은 DB에 있는 구조에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우겠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이라는 구조로 관리합니다. ID, name, 이메일 이런 컬럼 구조의 테이블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 구조는 객체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 DB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걸 자바 클래스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의 컬럼 구조를 멤버 필드로 하는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DO 클래스, 엔티티 혹은 데이터 오브젝트 해서 DO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DO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컬럼 구조의 필드를 갖고요. 그 필드의 데이터를 가지면 하나의 레코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가 DO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가지는 자료 구조를 만들려면 리스트 타입의 DO 클래스를 타입 파라미터로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또 뒤에서 예제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을 우리가 모델 영역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웹이랑은 단절된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개는 웹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른 클래스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 연동해서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자, 즉 서블릿이 필요해요. JSP로 만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던 서블릿을 컨트롤러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아서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DAO를 통해서 DB에 있는 값을 갖고 오거나 하죠. 갖고 올 때는 DO나 리스트의 DO 타입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이제 데이터 갖고 왔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여줄 화면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담아서 포워딩 방식으로 JSP로 이동하는 거예요. JSP는 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JSP가 직접 클래스를 생성하거나 트런 DB랑 연동이 되거나 하질 않는 거예요. 뷰는 컨트롤러 위에서 호출될 뿐, 뷰가 직접적으로 다른 클래스를 사용을 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컨트롤러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JSTL, Expression Language 이 두 가지만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뷰도 독립되어 있죠. 모델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죠. 자, 컨트롤러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뷰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컨트롤러가 어떤 경우에는 DAO를 호출한 다음에 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여러 뷰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각각의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구현 방법을 살펴보면은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은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거는 JSP 서블릿 모두 가능하다고 했지만 JSP 쓰지 말고요, 서블릿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구현하기 나름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요청마다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서블릿의 구조의 특징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블릿은 우리가 골뱅이 웹 서블릿 해가지고 이제 URL을 매핑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루트 밑에 멤버 이렇게 했다고 치면, 혹은 멤버의 로그인이다 했으면 이 서블릿은 멤버 로그인이라는 URL 요청이 오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URL 요청이 있다면 이 서블릿이 실행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서블릿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게 있으면은 그 횟수마다, 그 개수마다 서블릿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멤버 서비스에는 로그인도 있고 로그아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에디트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요 네 개의 컨트롤러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서블릿 구조상.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컨트롤러 안에서 여러 요청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또 구현 방법이 있는데, 서블릿 자체가 여러 URL 매핑을 메서드 단위로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if문을 이용을 해서 어떤 파라메터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이라는 파라메터 값이 뭐이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혹은 스위치문을 써서 처리를 분기하도록 서블릿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간단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좀 더 복잡해지면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론트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프론트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이제 앞으로 실습이나 또 우리 프로젝트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또 프로젝트 진행할 때 관련된 사항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컨트롤러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컨트롤러가 제공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능 세 가지. 컨트롤러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하면은 최소 이러한 기능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기능이냐?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죠.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가 어떤 URL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력 값을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뭐 버튼을 눌러서 올 때 어떤 값을 갖고 온다거나, 혹은 링크를 눌렀을 때 어떤 값을 갖고 오거나, 혹은 입력 양식에 있는 값을 눌렀을 때 이 값들을 다 갖고 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받아오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뷰를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db랑 아까 DAO를 통해서 연동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뷰로 가야 되잖아요. 자, 흐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흐름 제어는 이미 앞에서 다 배웠죠. 리디렉션이나 포워딩 방법을 써요. 리디렉션은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데이터 없이 화면만 바뀐다면 리디렉션을 쓰면 되고요. 뭔가 이 화면에서 보여줄 데이터가 있다면 포워딩 방식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다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URL 요청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상품을 추가할 때 쇼핑몰에서 add product, del product 이걸 각각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서블릿이 필요해요. add product 서블릿, del product 서블릿. 네, 여기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볼 텐데요. 가입 양식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쓰겠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가입 처리 컨트롤러가 있겠죠? 컨트롤러에서 DB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입이 완료되면 완료 화면을 보여줘야 돼요. 자, 신규 회원에 대해서 관리자가 승인하기 위한 화면이 있겠고요. 승인 요청을 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승인이 완료된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로그인 양식 화면이 있고 또 로그인을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로그인이 성공하면 메인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화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컨트롤러가 하나, 둘, 셋 총 9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설계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화면은 사실 어차피 필요한 거고 이 결과 화면은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구현할 때마다 이 개수는 줄어들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제한적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 컨트롤러를 같은 회원과 관련된 기능이라면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지적했던 하나의 서블릿에서 여러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데 첫 번째가 URL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멤버라는 게 URL 요청인 거고요. 그 뒤에 물음표 액션이라는 파라미터로 create 로그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create라는 URL이 전송이 되면은 이건 회원 등록이구나. 로그인은 지금 이 회원 로그인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처리 방법을 다르게 서블릿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액션 파라미터 구조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이게 변경이 되면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정이 모두 따라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청이 많으면 처리해야 되는 분기문도 길어지죠. 자, 그래서 만약에 request.get 파라미터 액션을 읽어와서 그게 create면 이걸 소출하고 로그인이면 이걸 해라. 물론 이제 실제 컨트롤러 상에서는 이렇게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퀘스트라든지 리스폰스라는 객체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서블릿 설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분기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분기문이 길어지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처리해야 되는 액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방법을 해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컨트롤러를 만들려면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라는 것을 구현을 합니다. 즉 모든 사용자 요청을 하나가 받고요. 얘네가 각각의 기능을 처리하는 컨트롤러를 호출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용자 요청을 하나의 컨트롤러 서블릿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URL 매핑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루트 밑에 슬래시 멤버까지가 이제 컨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뒤에 오는 게 create.do, 뭐 login.do 이제 이런 형식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URL 매핑을 별표.do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오는 값과 상관없이 .do로 끝나면 하나의 서블릿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래서 멤버 밑에 뭐뭐.do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하나의 서블릿이 호출돼요. 그럼 얘는 뭘 하면 돼요? 지금 들어온 요청이 create.do로 들어왔는지 login.do로 들어왔는지만 이제 if 역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비교를 해서 각각의 컨트롤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분기를 시켜주면 돼요. 이 방법이 또 조금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 대신에 명확한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체적으로 이런 컨트롤러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만들어진 구조를 활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단일 컨텍스트에서 경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조건문과
메소드 구현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컨트롤러 클래스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 반드시 자체적으로 메서드로만 처리하지 말고 별도의 서브 컨트롤러 클래스로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자, 아까처럼 프론트 컨트롤러를 뭐뭐.do라는 요청으로 우리 이 멤버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이 호출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메서드 호출의 결과값을, 즉 request.getURI 그 다음에 getContextPath 요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전체 URL에서 컨텍스트 패스까지를 구해서 서브 스트링으로 컨텍스트 패스 이후의 문자열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create.do, login.do와 같은 값만 오게 돼요. 앞에 URL 요청해서, 이런 URL 전체 요청해서, 요 끝에 부분만 따오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값을 두 개를 비교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로 분할을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액션을 사용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액션보다는 더 향상된 기법이고요. 다만 이렇게 메서드로 분할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규모가 커지면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향상된 방법을 쓰면 그 컨트롤러를 저장하기 위한 맵 구조를 하나 만들어요. 맵은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로 키와 밸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create.do, login.do를 각각의 키로 해서 요거일 때 처리할 서브 컨트롤러, 요거일 때 처리할 컨트롤러를 우리 맵에다가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 서브 컨트롤러를 get 해서 요 패스 값으로, 그러면 login.do, create.do가 되겠죠. 프로세스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훨씬 깔끔해지죠. if나 스위치문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프레임워크나 전체적인 그 통제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중앙에서 처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if나 스위치로 표현되는 구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if나 스위치로 표현되는 구조는 이 구조를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 코드가 에러가 나거나 혹은 뭔가 구조가 바뀌면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코드를 손댈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기하는 효과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맵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키로 찾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구조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주로 약간 이런 형식을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이 스위치를 쓰는 거 방법은 좋지가 않죠. 아까 if 스위치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스위치를 쓰지 않고 이제 자바의 reflection API라 그래서 메서드를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념을 좀 잡는데 목적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애너테이션만 붙이면 이 클래스가 컨트롤러로 동작을 해요. MVC 컨트롤러로. 그 다음에 컨텍스트 경로를 써주고 메서드 위에다가 원하는 URL 매핑을 쓰는 거예요. 즉 멤버 밑에 create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update라는 메서드를 만들면 그게 실행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동작을 하는 컨트롤러로 구현하는 게 훨씬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값 핸들링 하는 부분은 이미 앞에서 많이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리퀘스트를 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갖고 오죠. 근데 이제 유즈빈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값을 갖고 오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파치 커먼즈 빈 유틸스의 빈 유틸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 부분도
이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동 매핑이 돼요. 예, 요 create 메서드를 호출할 때 HTML 폼에 입력된 파라미터가 있다면 요 멤버 객체로 자동으로 매핑이 돼요. 훨씬 더 편리하죠. 네, 뷰 이동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response.send redirect나 아니면 dispatcher.forward forwarding 방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데이터를 넣으려면 세션에 넣고 싶다면 session.set attribute, 그다음에 리퀘스트에 넣겠다면 request.set attribute로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뷰에서는 전달된 값을 expression language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되겠죠. 자, JSP에서 뭐 하는 방법 몰라도 될 거고요. 네, 스프링에서는 이 모델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뷰를 리턴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다르죠. 네. 참고만 합니다. 나중에 스프링 배울 때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MVC 패턴과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를 서블릿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네, 실습 8-1은 컨트롤러 기초 예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만들었던 계산기를 MVC 버전으로 변환해 보는 건데, 요거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제 컨트롤러 버전이 되면서 칼크 폼 같은 경우에는 요 액션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뷰는 매우 심플해졌어요. 원래 이제 여기에 스크립트릿이 있거나 혹은 유즈빈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죠. 그냥 HTML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뷰의 역할을 하게끔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서 입력된 값을 받아서 연산을 하고 연산된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넣어서 포워딩 하는 걸로 코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8-1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8-2 고급 컨트롤러 서블릿 구현에 대해서 또 실습으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